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넘었고요. 얼마 전 하도 답답한 일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때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화가 나는데, 그래서 그 일로 시댁 식구들과 대판한 사연이 있어요. 아마 제가 잘 참고 착한 며느리였다면 참다 정신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저지만 당사자인 남편도 아직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라 겉으로는 애써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아내인 저를 완전하게 속일 순 없죠. 앞에서 말했듯 저희 남편은 착한 성격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그 점이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인데, 혹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희 남편은 3남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위에 형이랑은 8살 차이가 나고 누나하고는 5살 차이가 나는데요. 막내 아들 치고는 뭔가 귀여움을 받거나 특혜를 받은 것이 전혀 없었어요. 반면 저희 남편은 막내라 그런지 받은 것도 없는데 자기 집에 잘 하고 싶어하는 효자 아들인데요. 그러니 주기만 하다 마음의 병을 얻었죠. 하지만 저는 착하고 순수한 남편이 좋았고 연애 4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자기 와이프 속썩이진 않겠다는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는데,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부모님을 만나 뵈니 시아버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서 와라. 내가 말 놔도 괜찮겠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뜻을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단순하게 만나다 헤어지는 사이가 아닌 가족이 되는 거니 이 이야기는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장남이라고 뭐 더 해주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이야. 첫째 아들도 둘째 딸도 시집 장가 보내면서 내가 한 푼도 해준 게 없다. 자기들이 좋아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데 부모 도움을 받고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돼. 나도 네 엄마랑 그렇게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많이 모았고, 그것들은 나중에 우리 죽으면 그때 니들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막내인 니들도 욕심내지 말고 다른 형제들처럼 니들 힘으로 시작했으면 한다. 나는 아직 우리가 이렇게나 쌩쌩한테 미리부터 다 퍼주는 그런 부모는 되고 싶지 않아. 대신 니들도 우리 용돈이니 생활비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니들은 니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 혹시 내 말이 좀 서운하니? 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고맙다. 그리고 우리 막내는 앞으로도 쭉 네 거니까 네가 끓여 먹든 튀겨 먹든 알아서 해. 농담이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둘이 재미나게 살아라. 우리 막내 며느리 환영한다. 저는요, 제가 속물이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시아버님 말씀 듣고 많이 놀랐어요. 시댁이 그 당시에 월세 받는 건물도 있고 여러 도시나 지방에 땅도 있어 나름 재산이 있었고, 시아버님이 소시적 사업을 크게 하셨더래서 현금 자산도 꽤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남편한테 듣기로 자기 형이랑 누나가 욕심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저렇게 한 푼 안 받고 시집 장가를 갔다는 것도 좀 의외였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생각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요? 저는 시아버님의 말씀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결혼 준비하면서 욕심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만 어차피 남편도 저도 당시 결혼하기 위해 각자 모은 돈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 저희 친정에서 조금은 도와주신다고 미리 말씀을 주신 터라 시댁에서 도움을 못 받는다고 해도 결혼을 못할 지경은 아니었어요. 물론 시댁에서 도움을 못 받으니 친정에서도 도움을 안 받는 것이 맞지만 저도 그닥 착한 딸은 아니라서 이미 주신다고 한 도움을 마다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대신 받은 만큼 잘 살고 또 친정에도 잘 하리라 남편과 다짐하며 친정돈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혹여 친정에서 저희가 시댁 지원을 일절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서운해하실까? 남편한테 말해 그 점을 비밀로 하기로 했죠.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봤자 다 도둑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와 성격이 다른 남편은 그걸 자신이 평생 처가에 잘 해야 하는 업보로 삼았는데 사실 남편은 끝까지 친정 도움을 받지 말자고 했거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부모님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죄송해. 자기 마음 알아. 근데 딱 한 번만 우리만 생각하자. 솔직히 우리가 달라고 하진 않았어. 우리 집에서는 주신다고 했고 자기 집에서는 못 주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린 주신다는 곳에서만 받는 거지, 도움을.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서 보답하면 그게 갚는 거 아닐까? 우리 계약한 그 집, 우리 엄마 아빠 돈 없으면 못 들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대출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돈 나갈 곳이 한둘이야? 애도 낳아야지. 애 낳으면 자기 혼자 벌어야 하는데. 그럼 우린 언제 번듯한 집 사? 막말로 안 준다는 걸 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장인 장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나는 첫째는 무조건 자기 닮은 딸을 낳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나 돈 엄청 벌어야겠다. 뭐래? 그건 걱정하지 마. 자기 닮은 아들도 낳을 거니까. 이렇듯 남편은 제가 우겨서 저의 친정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장인 장모한테 참 잘하는 사위였는데 솔직히 그건 그거대로 나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사위가 착하고 잘한다고 엄청 좋아하시고 주변에 자랑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걱정한 것과 다르게 시어머니는 막내인 남편보다는 장남인 아주버님을 엄청 챙겼는데 누가 보면 친아들 아니냐고 물을 정도로 막내인 제 남편한테 무심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장난만 끼고 사는 옛날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집와서 집안 돌아가는 꼴을 보니 딸인 형님한테도 그렇게 애틋해하며 반찬이며 몸에 좋은 건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런 것만 보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부모한테도 잘하는 막내인 남편한테만 유독 무심했는데 또 이것도 시어머니는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으로 우리 막내는 어릴 때부터 뭐든 혼자 잘했어. 손도 별로 안 가고 까탈스러운 것도 없고 진짜 혼자 컸다. 성격도 봐라. 둥글둥글 엄청 좋잖아. 나는 그래서 우리 막내한테 참 고맙다. 입에 발린 말만 하셨는데요. 남편은 저 소리를 진짜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말 잘 듣는 착한 아들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저 이빠른 소리에 간이고 쓸개고 다 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믿었는데 바보도 아니고 다른 자식과의 온도차가 저렇게 많이 나는데 남편은 영 모르는 눈치였어요. 믿는 것과 신경을 쓰지 않는 건 사실 엄청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놀아난다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도 저희한테 1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보통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고 사는지, 애는 언제 가질 건지 궁금한 게 참 많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어떤 것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어도 굳이 힘드니까 올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막내 아들 요즘 많이 바빠서 힘들지? 우리 막둥이가 고생이 많아서 엄마가 항상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번 설에는 집에 내려오지 말고 푹 쉬어라. 처가에 가서 사위 대접도 실컷 받고 푹 쉬어. 우리는 설 명절 지나고 차 안 막힐 때 그때 보면 되잖아. 괜히 차도 막히는데 내려오느라 고생할 거 없다. 엄마는 너만 잘 살면 돼. 라고 하시며 어쩐지 저희가 오면 안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호의처럼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제 손위인 첫째 며느리이자 제 형님한테는 장남은 무조건 명절뿐만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인 1등으로 집에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형님은 절 참 많이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좋겠다. 어머님이 막내한테는 참 약해. 뭐든 다 예외고 안 해도 된다고 하니.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장남이 아니라 막내한테 시집갈걸. 동서는 생전에 도련님의 생명의 은인쯤은 됐나 보다. 저런 소리를 듣는데 그냥 웃고 말았어요. 어찌됐든 제 몸 편한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갓 결혼했을 때는 저게 진짜 오지 말라는 소리인지 그냥 생각해 주시는 척 하시는 소리인지 구별을 하지 못해 그런 게 어딨냐고 시댁에 내려간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화를 내시며 신경질적으로 너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습니? 내가 우리 아들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얘 어머니 하면 될 것이지 뭘 온다고 하는 거야. 됐다. 아주 오기만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제가 시어머니한테 혼날 일인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그냥 시어머니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는데요. 남편은 그때도 자기 엄마가 자기를 엄청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더군요. 이 바보가 말이죠.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3년 뒤 아이를 임신한 뒤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됐는데요. 글쎄 그 욕심 많은 아주버님과 신우가 시아버님 말처럼 한 푼도 못 받고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뒤에서 시아버님의 재산을 빼돌리고 처분해 아주버님한테는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신우한테는 2억 현금 지참금과 외제차를 사위한테 선물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이쯤 되니 내 남편은 뭐 밖에서 주워온 아들인가? 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자기 형과 누나가 욕심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아빠 몰래 그랬을 것 같다고 저한테 넘어가자고 했어요. 저러니 남편이 착하다 못해 호구처럼 보였고 남편이 저 모양이니 시어머니가 더 다른 형제들보다 차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아니 어떻게 친엄마가 저럴 수 있지?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했는데 하며 저 혼자 속만 태웠어요. 그러다가 생각하게 된 추측으로는 시아버님이 사업하시면서 시어머니 속을 엄청 썩였다고 들었는데
자기 얼굴은 하나도 안 닮고 당신 남편을 너무 닮았으니 자기가 아들인데도 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생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랬죠. 시어머니한테 가서 왜 우린 시아버님 몰래 아무것도 안 해줬냐고 따지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를 너무 안 닮았는데 당신 안 닮고 시아버님만 닮아 그러냐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우린 받은 거 없으니 나중엔 시부모님 아프시거나 돈 들어갈 때 아주버님과 신우네한테 미루자고 생각하고 그날의 더러운 기억을 잊었어요. 그만큼 남편이 저한테 많이 미안해했고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남편은 꼭 엄마 정 못 받고 큰 어린애 마냥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약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많이 속상했어요. 그저 좋아하는 반찬, 진짜 걱정해서 하는 잔소리, 그 정도만 해줘도 저 막내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 제가 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있어 그런가? 나중엔 제가 남편이랑 별개로 시어머니한테 서운하더군요.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서운한 건 자기 남편한테 풀어야지. 자기 남편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걸 당신 남편 닮은 아들한테 풀다니. 나는 정말 저런 엄마가 되지 말자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그렇게 엄마 하지 말라고. 그거 정말 와이프가 보기 별로라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그냥 허허 웃으며 넘겼는데 뻔하죠. 자기가 보기에 제가 그냥 질투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는 시댁 챙기는 일이나 시댁 행사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때때로 그런 저에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뭐라고 하지 못했고 그렇게 저는 임신하고 출산하며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형님네가 딸 둘을 낳은 터라 시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아버님은 은근 손자 욕심이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며 자기는 첫정이라 아주버니네 딸이 더 예쁘다고 하셨는데요. 형님한테는 맏며느리라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것도 많으시면서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니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가 따로 없더군요. 그래서인지 저희 아들 내복 한 번을 사주지 않으셨어요. 아이 출산했을 때 시아버님과 딱 한 번 병원에 오셨고 출산 금일봉은커녕 수고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 친정엄마도 서운한 눈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더 외손자 챙기려 하셨고 조리원 비용도 전부 다 부담해 주셨는데 꼭 저희 부모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비교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잔치에도 형님네 딸들과 달리 금반지도 하나 해주지 않았는데 이쯤 되니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했어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서운할 것도 화나는 일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너무나도 정정하셨던 시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도 엄청 힘들어했죠. 하루아침에 부모 중에 한 분을 허망하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장례를 치르는 내내 거의 실신하다시피 하시며 힘들어 하셨는데요. 애증이라고 하잖아요. 시어머님은 시아버님께 맺힌 것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다고 통곡을 하며 당신 남편을 눈물로 보냈어요. 당신 나이 19에 시집와 온갖 고생 같이 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해 건물주가 되기까지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다고. 그런 자기한테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떠나는 법이 어딨냐고 애끓는 심정을 토로했는데 그땐 저도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냥 미운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의 사연과 에피소드가 있을까. 저도 남편이 있다 보니 감정이입이 심하게 됐었는데 그제야 생각하면 시어머님이 은근 시아버님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많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더 힘드셨던 것 같았는데 시어머님이 저러시니 장례의 모든 절차는 아주버님과 제 손이 형님이 주도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손님이 뜸해진 둘째 날 늦은 저녁 아주버님이 저희 부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빈소에 마련된 방으로 저희 내외를 부르셨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시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에 대한 내용이더군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되셔서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 그리고 엄마도 아직 계신데 우리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현정이랑도 상의했는데 우선 그냥 아버지 앞으로 있던 재산들 전부 엄마 앞으로 해드리자. 엄마 저렇게 힘드신데 우리가 뒤에서 아버지 재산 갈라먹으면 그것도 얼마나 서운하겠니? 아직 우리 엄마 정정하시고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셨는데 혼자 좀 즐기라고 하자. 네 생각은 어때? 나야 당연히 좋지. 그나저나 엄마가 걱정이네. 그러게 말이다. 혼자 계실 수 있을지. 그렇다고 우리 중에 누가 모실 사람도 없잖아. 그니까 돈이라도 있어야지. 재수씨,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어차피 저희 엄마가 갖고 계시다가 우리들한테 나눠주실 거예요. 네, 서운하지 않아요. 저도 남편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아주버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내심 누군가 시어머님을 모셔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받은 것도 없고 시어머님이 아끼는 자식은 따로 있으니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받고 시어머님도 다른 형제가 모셨으면 했었죠.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은 그런 계산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어떤 틈을 보여서 남편이 딴 생각하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렇게 시아버님은 저희 가족 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의 재산은 모두 시어머니 앞으로 갔는데 한 3년쯤 되었을까요? 그동안 별 다른 일이 없었는데 남편한테서 화딱지 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고백하자면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 호구 같은 남편이랑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죠.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요. 그동안 저 모르게 시어머니가 계속 남편한테 돈이 없다고 돈 좀 달라고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시아버님 재산 다 받으신 분이 그것도 큰아들, 딸도 아닌 여유도 별로 없는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계속 따져묻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정말 놀랍더군요. 그게 있잖아. 나도 이상하긴 한데 아무래도 엄마가 아빠 재산은 못 쓰셔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10만 원, 어떨 땐 2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힘들어서 자기가 그냥 매달 30만 원씩 우리 엄마한테 보내주면 안 돼? 뭐? 매달 30만 원씩? 우리가 왜? 아주버님이랑 형님 있잖아. 그리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고 가뜩이나 우리 지금 외벌이라 힘든데 말도 안 되지. 그래도 저는 남편한테 2번 다시 같은 말 꺼내지 말라고 매몰차게 말했어요. 아니, 결혼할 때 받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왜 저희가 부담하나요? 그리고 너무 이상해서
제가 뒤로 시어머님 앞으로 간 재산을 알아봤는데 글쎄 그것도 홀라당 아주버님과 신우 앞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더군요. 그걸 확인했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자기 엄마 앞으로 해놓자고 하더니 그걸 지네들이 훌렁 차지하고 왜 저희 남편한테 용돈 타령을 하시는 건지. 그때는 착한 남편이 등신 머저리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따졌어요. 언제까지 천치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살 거냐고요. 당신 어머니한테 뭐 작은 거라도 받은 거 있어? 없잖아. 그럼 좀 정신 좀 차려. 내가 볼 땐 어머니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해. 저 소리 했다가 처음으로 남편과 대판 싸웠네요. 그리고 열받은 저도 이혼하자고 말하고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는데 하루가 지나서 남편이 미안하다고 빌어서 우선은 넘어갔죠. 그리고 다시는 시어머니에게 용돈 보내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저 모르게 조금이라도 보내던 남편이었어요. 아, 차서방이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그래. 네가 좀 봐줘. 뭘 봐줘. 엄마가 몰라서 그래.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언제는 네 남편 착해서 좋다며. 너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고 혼자 알아서 한다는데 그것까지 뭐라고 할 거 뭐 있니? 지난번 일도 있고 이제 차서방도 안 그러지. 혼자 남은 엄마가 안쓰러워 그러는 거잖아. 그래, 그 마음은 알겠어. 근데 시어머니도 너무 웃기잖아. 아니, 막내 아들은 뭐 남의 아들이야? 저는 그때 당시 시어머니를 정말 증오했어요. 제가 재산들이 전부 아주버님과 신우한테 간 걸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님한테 전화해 따져 물었는데 시어머님이 저한테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러셨거든요. 예, 어차피 내 앞으로 있던 재산 내 마음이지 않니?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랬다. 한창 고생하는 애들 형편에 보태라고. 그리고 니들 앞으로도 남겼어. 누가 보면 내가 막내만 쏙 빼놓고 그런 줄 알겠네. 뭐라고요? 그래서 뭐 주셨는데요? 뭐긴 땅이지. 그 땅이 얼마나 넓은 줄 아니? 따지고 보면 니네가 제일 많이 가진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찼어요. 그 땅이라는 게 밭으로도 쓸 수 없는 진짜 뭐 하나 쓸데없는 땅이거든요. 그 총구석에 개발바람이 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저희한테 줘놓고 저리 말하는 시어머니한테 저는 정말이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건물 가져간 큰아들한테 용돈 받으시라고 우리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싸가지 없다고 한 소리 하시더군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참 이상했어요. 내가 진짜 네 남편 생명의 은인이야. 준현이 그거 나 없었으면 지금처럼 못 산다. 내가 막내 아들이라고 얼마나 챙겼는데. 나중에 고맙다고 니들 나한테 큰절해야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언제 어머니가 그 일을 챙겼느네요. 저는요, 어머님이 하도 차별을 하셔서 저희 그 입 밖에서 나온 아들인 줄 알았어요. 뭐야? 누가 그래? 얘는 괜히 쓸데없는 말로 시비를 걸어. 끊어라. 시어머니는 나중엔 말까지 더듬으며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는데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을 압박했어요. 시어머니한테 2번 다시 푼돈이라도 보내면 그때는 정말 살지 않을 테니 들키면 끝인 줄 알라고 말하고 이미 형이랑 누나가 돈 될 만한 건 모조리 가져갔다고 알려줬는데요.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한테 자기도 등신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형한테 가서 따져. 내 목 달라고 하라고. 라고 남편을 몰아세웠는데 그때는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고 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저도 제 남편을 잘 챙기지 못했죠. 그저 착해서 당하기만 한다고 몰아세웠으니 저도 잘한 건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없이 저 혼자만 억울해 죽었는데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법적으로라도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돈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주고 싶은 자식을 줬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을 2번 상처 주는 것 같아서 그래,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며 더럽고 치사해 포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언제고 복수할 날은 꼭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 2년이 더 흘렀을 무렵 시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혼자 계셔서 발견이 늦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신우는 이제 더는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을 것 같다고 상의하자고 만나자고 제안했는데요. 저는 상의를 하시든 결정을 하시든 저희는 빼달라고 했어요. 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건물이랑 집 전부 다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가져가셨잖아요. 거기에서 월세도 나오고. 그럼 재산 가져간 자식들이 어머니를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 재수씨,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그러고 싶죠. 근데 상황이란 게. 그래, 옳게. 우리라고 그러고 싶겠어? 그리고 엄마가 막둥이 앞으로도 땅 줬잖아. 그리고 어머니 말하면 난 출가 외인이고. 그럼 아들 둘이 상의해야지. 야, 너는 이럴 때만 출가 외인이냐? 우리는 애가 둘이야. 그리고 지금 와이프가 얼마나 힘든데. 요즘 장모님 치매가 와서 돈도 계속 나가고 우리 와이프 제정신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우리 엄마도 보라고 그러냐? 너 나 이혼당하는 걸 보고 싶어? 형, 누나, 싸우지 마. 엄마 알면 속상하겠다. 그래. 넌 원래 착하잖아. 그러니까 당분간만이라도 니네가 봐라. 우리 사정 좀 봐줘. 형님, 왜 이희한테 그러세요? 여태 착해서 계속 저희만 손해보고 산 거 아시잖아요. 형님도 시집갈 때 아버님 몰래 어머님이 2억 줬다면서요. 옳게. 진짜 그렇게 안 받는데 속물이구나. 그때가 언젠데. 그리고 그 돈이 옳게 돈이야? 몰라요. 저는 받은 것도 없고 이인은 자식 대접 못 받았는데 이건 불공평하죠. 그럼 알아서들 하세요. 자기야, 우린 가자. 저는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저희 남편의 모든 상황을 떠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그 자리를 얼른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팽팽하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시어머님의 퇴원 날짜가 다가왔고 남편은 저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더군요. 결국 제가 2달만 모시기로 했어요. 괜히 남들 보기에 자식이 3이나 있는데 우스운 꼴이 될 것 같고 아무리 미운 시어머니라도 내 남편 어머니인데 저러면 너무 비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살다 보니 저도 남편 영향을 받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처음 며칠은 저한테 미안해하기도 하고 제 눈치도 좀 보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자기 불편하다고 자기 손자보다 자기 시중을 들라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으려 애를 써도 저도 한계였죠. 게다가 그 시점부터 남편 회사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출장도 잦아지고 야근도 많아지니 시어머니 간병은 오로지 제 몫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는 반찬을 이런 것들밖에 못 만드냐? 아주 놔주는 거 아까워서 그래. 너 내가 딱 네 아들 앞으로 해줬잖아. 그럼 받은 값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버럭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 아무짝에 쓸데없는 땅 주시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건물 받았으면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반찬이 어디가 어때서요? 저랑 그이는 이런 반찬 좋아하는걸요. 그런 게 싫으시면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전화하세요. 여기 있기 싫다고. 뭐야?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 여기 못 있게 하려고. 누가요? 그럴 거였으면 애당초 제가 그이한테 어머니 모시고 여기 오라고 했겠어요? 저도 큰맘 먹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말하는 것도 어쩜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아주 그 양반 씨아니랄까봐 좋아하는 여자 취향도 빼다 박았네. 너 내가 그 땅만 준 줄 알아? 나 아니었으면 네 남편도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한참 전에도 이상한 말씀 하시더니 말 나온 김에 저도 여쭙고 싶네요. 왜 차별하세요? 누가 봐도 효자 아들은 아주버님이 아니라 그이잖아요. 막말로 아주버님은 뭐 받아갈 때만 아들이지. 어머니한테 관심이나 있어요? 야, 너 지금 내 아들 흉봤냐? 아무렴 내 속으로 낳은 내 아들이 딴 년 속으로 낳은 아들보다 못하겠냐? 네? 그게 무슨... 저희 남편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뭐? 누가 그래? 걔도 내 아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니? 내 아들 집에 내가 있는 건데. 됐고, 너 이왕 결심했으면 똑바로 해. 안 그러면 그 땅도 확 뺏어버린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이번에 정말로 이상하다는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 옷에 붙은 머리카락이랑 남편 칫솔을 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어찌나 두근두근 거리던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설마 하면서도 시어머님의 말이 자꾸만 목에 가시처럼 걸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결과지를 받아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설마 했지만 결과는 시어머님과 남편은 아무 사이도 아닌 것으로 나왔거든요.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걸 보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저희를 부르지 않았던 건 다른 식구들 앞에서 저희 남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 거더라고요. 바빠서 못 온다고 한다. 걔는 원래 이런데 안 오려고 한다는 등 저희 남편만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자기 장남이 모든 면에서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앞으로 간 시아버님의 재산도 결국엔 자기 친자식들 앞으로 해주고 싶어서 셋이 작당 모의를 한 거였는데 그러니 그 팔지도 어쩌지도 못하는 맹지를 저희 남편 앞으로 해준 거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양심상 자기 아프다고 저희 집에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낳지도 사랑으로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필요할 땐 돈 달라고 하고 자기 갈 데 없으니 저희 집에 눌러 앉겠다고 하는 심보는 뭔지. 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서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해줬어요. 정신 차려. 지금 뻔뻔하게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줌마 당신 친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형이랑 누나랑 차별했지.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도 몰라. 우리만 노란한 거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니. 이거 봐. 내가 저 여자가 하도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길래 유전자 검사했어.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너무 충격이 커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장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여자를 우리 집에서 내보내고 싶었는데 유전자 검사지까지 확인한 그 아줌마는 그래도 내가 법적으로는 네 엄마고 네 시어머니야. 근데 어딜 나를 내보내려고 그래? 난 죽을 때까지 니들이랑 살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붓듯 말하는데 그때는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정에 얘기하고 남편을 포함해 저희 아빠와 남동생까지 합세해서 그 여자를 시골 고향집에 버려두고 왔는데요. 그때부터는 아주 뻔뻔하게 통고까지 하면서 아들이 자기를 버린다고 끝까지 저희 남편 바짓가랑이를 붙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마음 약한 저희 남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저희 아빠가 이혼할 건지 이대로 같이 갈 건지 결정하라고 해서 남편이 그냥 왔어요. 그러자 다음날 바로 아주버님과 신우가 저희 집에 쳐들어오더군요. 아니 올케,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지. 올케가 우리 엄마 모신다고 했잖아. 네, 근데 제가 왜 제 남편이랑 상관없는 아줌마를 모셔요? 이건 얘기가 다르죠. 이미 다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뭐? 아니 그게...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준현이 내치지 않고 키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준현이 저거 고아원에 갔을지 길거리에서 객사했을지 모른다고요. 그럼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은혜요? 크면서 내내 차별받고 이렇게 불리한 상황 되면 혼자 독박 쓰게 만들어 놓고 책임이라고요. 진짜 뻔뻔하시다. 이렇게 보니까 아주버님은 진짜 저희 남편이랑은 딴판이네요. 됐고요. 아버님 돌아가신 이상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울케, 진짜 이럴 거야? 그럼 우리 엄마는 어쩌라고? 왜 그걸 저한테 따지세요?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요양원에 모시든 둘이 번갈아 고향집에 가서 돌보든. 좋아. 그럼 우리 엄마한테 받은 땅 내놔. 옳게 놀리면 남한테 받은 거니까 토해내야지. 아니요. 물론 쓸데없는 땅이긴 하지만 시아버님 앞으로 있던 거니까 그건 저희 남편도 권리 있죠. 그리고 아마 두 분 앞으로 간 그 재산도 법적으로 쌓을 수 있을걸요? 이번 참에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요. 그것들도 전부 아버님 재산이었잖아요. 저희 남편이 아버님 자식은 맞으니까. 뭐야?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그 아줌마랑 바람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네가 그걸 알아? 아무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건 다 우리 엄마가 지킨 재산이야. 법? 웃기고 있네. 시끄러워. 재수씨, 우리 좋게 합시다. 그럼 삼남매가 똑같이 요양병원비 부담하는 걸로 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같은 소리 하네. 싫다고요. 지금 우리 남편 회사도 못 가고 충격받아서 정신과 치료받아요. 법적인 가족이요? 이런 상황에 형이고 누나라는 사람이 동생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가족인가요?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얼굴 내밀지 말아요. 이건 경고고 제 경고 무시하면 진짜 법정 싸움 각오해야 할 거예요. 저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처럼 거칠게 두 사람을 궁지로 몰았어요. 그러자 제가 무서웠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뺏길까봐 그랬는지 순순하게 저희 집에서 나갔고 저는 그 길로 들리라는 듯 거칠게 문을 보조키까지 야무지게 닫아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 순간도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러니 돈이고 뭐고 내 남편 어떻게 될까 무서웠는데 한참 지난 뒤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남편 목소리였죠. 그리고 자기가 괜히 결혼하자고 해서 이 꼴을 다 본다며 저더러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땐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꽥 질러버렸네요. 내가 이혼할 거였음 진작 이혼했지.
왜 사람 마음을 몰라주냐고 아이처럼 울어버렸는데, 그때도 남편은 미안하다고 저를 안고 자기도 울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남편의 증상은 아주 천천히 호전되기 시작했는데, 제 바로 윗동서인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절대 시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며 저한테 한번 말한 거 지키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남편 보는 데서 또 같은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문자로 저희 부부를 인터넷 같은 데 올려서 부모 버린 불효자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갖고 계신 건물 저도 똑같이 법적으로 걸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더는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고향집에 있다가 또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돈 달라고 연락했다가 제가 답도 하지 않고 번호 차단해서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서둘러 이사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도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아예 도시까지 바꿔서 이사를 갔어요. 이제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랑 완전히 떨어지기 위함이었죠. 비록 법적 관계까지는 어쩌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라고 이사하고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저희가 받은 쓸모없는 땅이 도로 개편이 되면서 좋은 가격에 보상을 받고 팔게 되었는데요. 워낙 평수가 넓어서 생각하지 않은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저희 시중에 무려 15억 조금 넘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고, 그걸 보는데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한동안 실없는 사람처럼 웃고 다녔네요. 그러면서 로또 맞은 사람들 기분이 이렇겠구나 싶었는데, 결국 하늘에 계신 시아버님이 저희를 도와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 남편도 그런 것 같다며, 그래도 유독 자기를 예뻐하고 미안해하던 시아버님 생각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이젠 돌아가셔서 만날 수 없으니 더 그런 생각이 드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친엄마를 찾고 싶은지 제가 물었는데 남편은 그건 싫다고 했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태 나타나지 않은 친모인데 찾고 싶지 않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우리 가족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왜 이용만 당하고 저런 마음의 병까지 얻어야 하나?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제 남편을 꿋꿋하게 잘 지키고 싶고 절대 변하지 않는 가정과 사랑을 줌으로써 평생 남편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노력할 건데요. 요즘엔 저희 부모님이 저희 남편을 엄청 챙기세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며 당신들도 법으로 부모니까 못다한 부모정은 당신들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정작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 없이 받기만 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남편의 마음이 모두 치료되었을 땐 남편과 건강하게 좀 더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말 좀 그렇긴 하지만 돈이 있으니까 꿈꾸는 게 매일 설레는 거 있죠. 그래도 누구처럼 욕심만 부리지 않고 저는 이 돈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보상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이 인간들이 저희를 찾겠다고 이사온 동네까지 찾아왔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장을 보고 오는 길이라 무랑 배추랑 대파 등으로 응징을 해줬어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리고 겁먹으라고
시아버님 재산에 있어 법적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그러자 그 인간들 저한테 미안하다고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고 사과 문자를 보내더군요. 진작에 그럴 것이지. 사람은 역시 당해야 정신을 차리나 봅니다. 저는요, 제 남편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한 그 사람들, 저는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은 거 다 날리고 쫄딱 망해서 천벌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욕심이 많으니 그 욕심의 시어머니도 자기가 저희 남편한테 한 짓 죄값 받으셨으면 합니다. 착한 제 남편은 저랑 저희 아들이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 부디 정말로 저희 남편이 마음의 병을 떨쳐내고 예전처럼 환하게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글을 쓰는 동안도 여러 감정이 저를 스쳐 지나가는데 모든 날들은 왔다가 지나가듯 저희 부부한테도 아픈 기억은 빨리 지나가고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4년차 여성이에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일찌감치 독신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탓에 친구들보다 결혼이 늦었는데 결과적으론 친구들보다 일찍 혼자가 됐네요. 4년간의 결혼 생활로 잃은 건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을 얻을 수 있었기에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 인생의 4년을, 아니 연애기간까지 포함하면 6년을 갉아먹은 남편이라는 작자는 절대로 용서를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개망신 한번 당해보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독신을 결심했던 건 제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다른 집과는 환경이 많이 달랐어요. 아빠가 엄마랑 저와 함께 살지 않으셨거든요. 아빠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셔서 저랑 놀아주시다가 제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김없이 사라지고 안 계셨어요. 엄마 말로는 아빠 직장이 멀리 있어서 아침 일찍 서둘러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린 아빠 때문에 심통이 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가 알아듣도록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빠 회사가 서울에서 먼 곳에 있어서 회사 주변 사택에서 지내시기 때문에 집에는 가끔 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물론 그 점은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가 아빠한테 전화를 하면 늘 반갑게 받아주셨고 제 유치원 입학식이나 졸업식 그리고 학예회 때도 꼭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아빠랑 떨어져 살아도 외롭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빠는 집에 오실 때마다 선물을 한아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같이 값비싼 것들로 또래 친구들한테 부러움을 살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빠가 함께 살지 않는 것 외에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부터는 집에 오는 대신 제 생일이나 어린이날에도 전화 연락만 하셔서 서운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5학년이 되고부터는 그런 연락조차 끊어지게 됐어요. 그때 저는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셨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이혼이 흔하게 들리던 시절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5학년 정도면 이혼이 뭔지는 알만한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친한 친구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았어요. 우리 집 상황과 그동안 아빠가 직장 때문에 엄마와 나랑 떨어져 지낸 것,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집에도 오지 않고 가끔 전화통화만 했다는 것까지 모두 다 털어놓은 거죠.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제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리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한 것 같다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저에 대한 소문이 우리 학년 전체에 퍼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소문이었죠. 저희 부모님 사이가 다른 부모님처럼 가깝지 않다는 건 저도 솔직히 머리가 커가면서 눈치를 채고 있었기에 그 소문이 허황되게 들리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감추고 싶었던 치부가 드러났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소문의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는 게 문제였죠. 부모님이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저희 부모님이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정부인이 아닌 첩이라는 얘기였죠. 호적상 제 엄마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빠의 본부인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이 마치 사실인 양 소문이 퍼지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소문대로 내가 첩의 딸인 건가 의구심이 생겼는데 제 상황을 소문에 대입해보니 이혼보다는 불륜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한테 솔직히 물어봤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그러지 못했던 게 상황을 더 악화시킨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요. 당시 제게 가장 충격으로 다가온 건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정확히는 친구 엄마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요. 제 출신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포함해 넷이서 같이 다니던 친구 중 하나가 생일을 맞았어요. 당연히 그 친구 생일 파티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일 전날 저를 뺀 셋이서 교실 뒤에 모여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가갔더니 말을 뚝 끊는 게 모르긴 해도 저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무슨 얘기냐고 왜 나만 빼고 하냐고 투정을 부렸겠지만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진 상황이라 그랬는지 괜히 주눅이 들어서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눈치만 살폈는데 방과 후 집에 갈 때 친구 하나가 제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민정아, 너 혜진이 생일 파티 초대장 받았어? 아니, 하나 너는 받았어? 응, 받았어. 사실은 있잖아. 혜진이는 널 초대하고 싶어 했는데 혜진이네 엄마가 초대하지 말라고 그랬대. 너 초대하면 생일 파티 안 열어준다고. 그래서 너만 초대 못한 거야. 내가 이 얘기 해줬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으니 애들이 왜 내 눈치를 보면 교실 뒤에서 몰래 얘기를 나눴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나를 초대하지 못하게 하는 친구 엄마도 미웠지만 그런다고 나만 빼고 다른 친구들만 초대한 혜진이가 더 미웠어요. 2학년 때부터 단짝처럼 지냈던 사이라서 배신감도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혜진이었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혜진이었다고 해도 엄마가 초대하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서 혜진이한테 생일 선물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엄마랑 어디를 가야 해서 생일 파티엔 못 갈 것 같다고 거짓말로 선수를 쳤어. 그때 혜진이의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딱 봐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였거든요. 즐거워야 할 생일에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니 지금 다시 생각해도 미안하네요. 아무튼 그날 제 거짓말 덕분에 혜진이는 저만 빼고 친구들을 초대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은 덜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었죠. 그 일 이후 저는 친했던 친구들과 점점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다가 6학년 때 반이 갈라지면서는 저만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어요. 이후로 저는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는 일은 없었어요.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지는 만큼 엄마와도 점점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저는 적어도 불륜에 한해서는 자식인 나조차도 부모님의 잘못을 이해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거리를 두고 삐딱하게 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엄마로서는 그저 제게 이른 사춘기가 온 게 아닌가 생각할 뿐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빠는 수년째 더 이상 제게 전화도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집으로 아빠 비서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두 분이 나누는 얘기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뜨문뜨문 들은 단어를 조합해보면 아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1학년 1학기가 끝나가던 무렵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부고가 날아든 거예요. 엄마는 아빠의 비서분한테 연락을 받자마자 저를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가셨어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정말이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사람들 앞에서 아빠 부인이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진 않을까? 엄마랑 내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수군대며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 등등 아빠와 이별을 하는 이 순간이 슬프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엄마와 제 걱정이 더 컸어요. 그런데 막상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아무도 저와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신경도 안 썼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빠의 비서분을 제외하고 상복을 입고 자식들과 함께 빈소를 지켜던 아빠의 부인만 저희 모녀를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빠 부인이 저희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지 뭐예요. 아빠의 아들, 딸들도 깍듯하게 저희 모녀를 맞아주었고요. 세상에, 본초와 첩이 이렇게도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 잘못 푼 수학 문제처럼 도출된 답에 대한 확신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문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도 않아? 남의 남편까지 뺏어서 했던 사랑인데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어떻게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려? 고작 그 정도의 사랑하자고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뽑은 거냐고. 설마 모든 게 나를 위한 일이었다고 말하려는 거 아니지? 난 오늘 엄마를 보고 정말 실망했어. 그러자 엄마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뭔가 떠오른 듯 제게 묻더군요. 민정아, 너 혹시 윤 회장님을 네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윤 회장님이랑 불륜이라도 저질러서 널 낳았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숨을 푹푹 쉬던 엄마는 그제서야 제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제 아빠는 윤 회장님이 아니라 윤 회장님을 모시던 기사였다는 걸요. 윤 회장님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워낙 오래 회장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두 분은 사석에서 형동생으로 지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아빠 직업이 운전기사라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워낙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라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워커홀릭도 이런 워커홀릭이 없었던 거죠. 아빠 머릿속에는 오직 회장님 수행밖에는 없는 사람 같았대요. 당시엔 회장님이 선대 회장님한테 회사를 물려받기 전이라서 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회장직을 물려받으려고 다른 형제들과 경쟁을 하던 시기라 사장 기사인 아빠도 무척 바쁘게 뛰어다녔던 모양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연락이 오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갈 정도로요. 당시 미용실을 하던 엄마가 강도한테 습격을 당해 다쳤는데도 아빠는 나중에서야 병원으로 오셨고 엄마 생일이나 기념일은 당연히 잊고 지내기 일쑤였대요. 심지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외동딸인 엄마 대신 성주 노릇을 해야 했는데 사장님 전화 한 통에 그대로 장례식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더군요. 그 일 이후 아빠한테 완전히 마음이 떠난 엄마는 결국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고작 몇 년 살고 이혼을 한 엄마는 얼마 뒤 저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자 혼자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게 겁이 났던 엄마는 아빠한테 임신 사실을 알렸고 두 분은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에 사고가 난 거예요. 회장님을 모시고 차를 몰고 가던 중 졸면서 역주행을 한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뒷자리에 있던 회장님은 경미한 부상 외엔 멀쩡했는데 저희 아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경찰이 사고 상황을 수사하다 보니 아빠가 일부러 핸들을 틀어 회장님을 보호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세상을 떠난 직원한테 미안하고 고마웠던 회장님은 엄마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기도 일대 땅 중 일부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태어났을 때 병원비도 다 대주시고 가끔씩 저희 엄마 가게에 찾아와 사는 모습을 둘러보고 가시곤 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동네 아이들한테 아빠 없는 애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걸 알고는 아이들 앞에서 제 아빠인 척 연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 일을 시작으로 저를 위한 하얀 거짓말을 해주시러 제 유치원 입학식과 졸업식 때도 와주시고 국민학교 입학식 날에도 오셔서 맛있는 걸 사주고 가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회장님을 철석같이 아빠로 믿고 따랐고 자신을 구하려 목숨을 바친 직원을 생각해 어린 저를 위한 거짓말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엄마는 제가 저러다 머리가 크면 알겠거니 했던 건데 제가 더 이상 회장님을 찾지 않자 진실을 얘기해줄 타이밍을 놓치고 만 거였죠. 엄마는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지레짐작했고 저는 제가 말하면 엄마가 가슴 아플 것 같아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우리 모녀의 서로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엄청난 상황을 만들었던 거고요. 17살이 되고서야 내 출생의 비밀을 온전히 알게 된 저는 그동안 오해로 인해 내가 받았던 말도 안 되는 차별에 화가 났어요. 진작 알았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친구 엄마를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치는 건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이제 와서 제가 당한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과거는 잊고 앞만 보고 살자 생각했어요. 다시 친구도 사귀고 또래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한 거죠. 그렇게 수년 만에 다시 원래의 내 모습을 되찾은 저는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한 이후에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안 바뀌더라고요. 엄마가 불륜으로 나를 낳았다고 착각을 했던 때 가졌던 독신의 꿈이 진실을 알고 난 후에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엄마랑 둘이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엄마랑 여행 다닐 거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30이 넘도록 싱글로 지내게 되었죠. 그렇다고 연애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대학 시절부터 많지는 않아도 몇 번 연애를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헤어질 때마다 결혼까지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안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고 이런 제가 결혼을 꿈꾸게 되는 상대를 만나게 됐지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만난 건 제가 7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제 회사를 차린 지 반년이 막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회사에 소속돼 직장인으로 살면서 회사가 내 등에 빨대를 꽂고 노동력 착취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박차고 나와 내 회사를 차린 거였죠.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와서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니 내가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해왔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거래처 사람들의 대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였는지도 몰라요. 제가 대기업에 다닐 땐 회사를 등에 업고 갑의 위치에서 그들을 만났다면 퇴사 후에는 철저히 을의 위치가 되어 그들과 일적으로 만나게 된 거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제 능력으로 이들한테 그만한 대접을 받았다고 착각해왔던 거예요. 호가 호의가 따로 없었는데 말이죠. 그 간극을 실전에서 터져가며 명확히 알게 된 저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자신감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회사를 차릴 땐 반년 정도 버티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자리를 잡기는커녕 매달 돌아오는 직원들 월급날이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그러던 차에 이전 회사에 다닐 때 한번 함께 협력을 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죽으란 법은 없다고 그 협업 덕분에 한동안 직원들 월급 걱정은 안 해도 되게 되었죠. 그때 상대 회사 측 책임자가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과는 초면이었는데 이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 말에 따르면 성격도 좋고 일도 무척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일처리가 확실히 빠르고 확실하더라고요. 중간에 양사 간의 이견 때문에 난간에 봉착했었는데 그때 저희 쪽 상황을 많이 이해해주고 편의를 봐준 것도 남편이었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 일 이후 남편과는 종종 메신저로 연락도 하고 우리 회사 연말 회식 때도 초대해서 함께 크리스마스도 보냈어요. 그러다 사적인 얘기도 나누는 사이가 됐고 남편의 불우했던 과거사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이후 큰아버지 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남들은 큰아버지 부부가 나를 데려다 키운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어. 우리 부모님이 남긴 집에 큰아버지 가족이 들어와 살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차도 가져가고 엄마 옷장에 걸려있던 모피코트며 명품 백들도 다 가져갔어. 내 방은 고등학생인 사촌형 쓰게 한다고 나는 사촌 누나랑 같이 방을 쓰라는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나는 모든 걸 다 큰아버지 가족한테 뺏겼어. 그 정도 뺏어갔으면 적어도 나를 대학은 보내줘야 하잖아. 근데 오히려 나보고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을 그때 처절하게 실감했지.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지 그랬어. 이미 집이고 뭐고 돈 될 만한 건 다 담보 잡혀서 오히려 빚밖에 안 남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어리지만 않았어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그렇게 허망하게 날리지는 않았을 텐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사라진 돈에 대한 미련은 없어. 남편은 큰아버지 가족들한테 모든 걸 뺏기고도 은혜도 모르는 막대 먹인 놈이 되었다고 했어요. 대학에 들어간 이후 집을 나와 혼자 힘으로 살았다고 하니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신을 키워준 큰아버지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명절에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 저희 집으로 불렀는데 사람이 넉살이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저희 엄마를 대하는 모습이 마치 아침에 출근하고 집을 나서던 아들처럼 살갑게 굴지 뭐예요. 저희 엄마도 남편의 그런 넉살이 마음에 드셨는지 아들처럼 이것저것 먹이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십수년을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죽이 잘 맞았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랑 둘이 외롭게 살아와서 그런지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사실 엄마랑 저는 둘이 있을 때 그리 대화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이 끼니까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기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남편의 한마디가 제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난 결혼하면 처가에 들어가서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 자라면서 많이 외로웠거든. 집안의 사람들로 북적였어도 늘 나만 외톨이였으니까. 외로움이라면 진저리가 나거든.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장모님 모시고 사랑받으면서 아들처럼 살고 싶어. 제가 일찌감치 결혼을 않겠다고 못을 박아두었던 가장 큰 이유가 실은 엄마였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결혼을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남의 아들한테 내 엄마를 함께 모시고 살자고 할 만큼 제가 뻔뻔하지도 못해서 나 혼자 책임지고 살자 했던 거죠. 그런데 먼저 나서서 장모를 모시고 살겠다니 저로서는 마음이 동할 수밖에요. 물론 결혼 얘기가 나오고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자 엄마가 극구 반대하셔서 친정살이는 없던 일로 되었지만요. 남편은 못내 그게 아쉬웠는지 제 친정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자고 해서
엄마 집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집을 구했어요. 연애할 때도 그랬지만 결혼을 한 뒤에도 남편은 저희 엄마한텐 정말 잘했어요. 호칭부터 장모님이 아닌 엄마였으니 말 다 했죠. 우리 집도 그렇고 남편 쪽도 그렇고 결혼식에 부를 사람이 없어서 따로 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웨딩드레스 한 번 못 입고 끝내는 게 안 됐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웨딩 촬영에 돈을 좀 들여서 스튜디오 촬영이랑 야외 촬영 두 가지로 진행했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웨딩드레스는 여러 종류 입어가며 찍었죠.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귀찮은 걸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사진을 보고 흡족해 하시는 엄마를 보니 그래도 찍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웨딩 촬영 업체에 부탁해 가장 잘 나온 사진 중 하나는 크게 현상해 액자까지 해서 받아왔는데 그걸 우리 집이 아닌 엄마 집 거실에 떡하니 걸더라고요. 30년 넘게 끼고 살던 딸이 하루아침에 집 떠나 살게 됐는데 장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냐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딸인 저도 못한 생각을 해준 남편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직접 낳은 딸보다도 장모한테 잘하는 사위다 보니 엄마의 사위 사랑은 엄청났어요. 남편 또한 장모 사랑이 대단했고요. 특히 남편은 머리할 때가 되면 헤어샵에 안 가고 저희 엄마한테 가곤 했어요. 자기 머리 좀 잘라달라고요. 처음엔 왜 엄마를 귀찮게 하나 내심 불만이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일선에서 물러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내가 쓸모 없어졌구나 이거라고. 적어도 나라도 장모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매번 찾아가면 장모님이 사위 머리를 잘라주실 때만큼은 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야. 우리 장모님 마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 머리는 장모님한테 맡길 거야. 그리고 아직 장모님 솜씨가 녹슬지 않았다고. 남편의 말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되더군요. 남편 말대로 엄마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미용실도 그만두신 지 꽤 됐는데도 남편은 꼭 저희 엄마한테 머리를 맡기곤 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머리 잘라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각사각 가해질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아서 미친놈처럼 실실 웃잖아. 어쩌면 우리 엄마는 못하는 게 없을까? 머리도 잘 자르고 음식 솜씨도 좋고. 다음 생에는 진짜 엄마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야. 아유, 우리 사위는 어디 가도 굶지는 않겠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사람 마음을 뺏어가는데 어떻게 안 예뻐하냐고. 입속의 혀처럼 달달한 말들만 쏟아내는 사위 앞에서 엄마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못하는 효도를 남편이 대신해주는 것 같아서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남편 덕분에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회사로 찾아온 남자는 자신이 남편의 사촌형이라고 했어요. 뒤늦게 우리 부부의 결혼 소식을 접하고는 서둘러 왔다면서 다짜고짜 남편을 믿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자식 완전 사기꾼이에요. 오죽하면 친척이 내가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집도 절도 없는 고아놈을 데려다 키워준 내 부모님을 다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한 배은망덕한 놈이라고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친척들 중에 그 자식 때문에 돈 안 뜯긴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요. 그러니 그쪽도 더 늦기 전에 그 자식한테서 떨어지세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은 자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되려 화를 내며 그러더군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자식을 교도소에 쳐넣지 당신을 찾아왔겠어요? 순간 그 말에 내가 뭐하러 이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한테 들었던 말에 따르면 엄연히 내 남편이 피해자인데 말이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몇 번 같은 번호로 제게 전화가 오긴 했지만 제가 받지 않자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런 일마저 남편한테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고요. 결혼하고 이듬해 제가 출산을 하자 엄마는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우리 아들을 봐주셨어요. 연세도 있으셔서 도우미를 쓰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굳이 봐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우미 비용을 차라리 엄마한테 드리고 우리 아들을 맡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엄마의 손자 육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고부터는 그래도 엄마가 개인 시간을 가질 틈이 생겼지만 그 전에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수고로움을 잘 알기에 남편도 저도 평소에 엄마한테 금융치료를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도 안식년이 있는데 직장인도 15년 근속했으면 1년 정도는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한마디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당신 벌이도 있고 내 월급 없다고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딱 1년만 쉬고 다시 취직할 테니까 나한테 안식년 좀 주라. 어? 사실 제가 버는 돈에 비하면 남편 월급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데 매정하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서 그럼 1년 동안 마음껏 쉬고 다시 일하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일을 그만두면 집에서 늦잠 자고 빈둥거리기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직장 다닐 때만큼이나 규칙적이고 부지런하게 살더라고요. 엄마한테 맡겼던 우리 아들도 자기가 어린이집 등하원까지 시키고 말이죠. 그뿐인가요? 제가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엄마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지내고 오더라고요. 비가 오면 엄마랑 김치 부침개를 부쳐 먹고 김치 담근 날은 수육 삶아서 막걸리 한잔하고 장모 치매 예방해 준다고 화투판 벌이다가 돈 몇백 원에 장모와 사이가 투덕거리기도 하고 누가 봐도 참 재미있게 지내더라고요. 딸인 제가 다 부러울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라 남편은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가고 저는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얘, 너 캐리어 있지? 나 그거 좀 빌려다오. 캐리어? 그건 왜? 엄마 어디 가? 장서방이 얘기 안 해? 난 또 너도 아는 줄 알았지. 얘, 장서방이 퇴직금 받았다고? 나 칠순잔치 대신 크루즈 여행 보내준단다. 칠순잔치 해봐야 뭐하니? 맨날 보는 사람들 만나서 밥 먹는데 수백씩 쓸 일 뭐 있냐고. 정말 그이가 크루즈 여행 보내준다고 했어? 그게 꽤 비쌀 텐데. 비싸지. 수영장이니 노래방이니 심지어 댄스홀까지 갖춘 초대형 배 타고 열흘 넘게 여행하는 건데. 장서방이 그러는데 배 안에 각국 언어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나처럼 영어 못하는 노인들도 아무 문제 없다더라고. 안 그래도 저번부터 문화센터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 같이 가자고 그랬었는데 그게 한두 푼 아니. 우리 시우도 봐야 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사위 덕분에 내가 말년에 호강한다. 저한테는 말도 없이 장모 크루즈 여행을 예약한 남편이 좀 의아하긴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거야 늘상 있는 일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수백만 원이 드는 일을 말없이 혼자 결정했다니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운동에 돌아온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따지자 들면 따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다 내 엄마를 위해 벌인 일이라서 더 뭐라고 따지기도 그랬어요. 그때 조금 더 남편을 추궁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되네요. 그렇게 여행 출발 날짜는 다가오고 엄마는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엄마가 가게 된 크루즈 여행 상품을 확인해보니 한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출발하는 상품이더라고요. 그곳까지 항공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어이없게도 인솔자가 따로 없는 상품이었어요. 놀라서 여행사에 문의를 했더니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일행분들은 인솔자 포함 패키지를 예약하셨고 저희 엄만 크루즈 여행 단독 상품이 예약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분들은 몇 달 전에 미리 예약한 분들이라 패키지로 예약이 가능했는데 장모님은 이미 시간이 촉박해서 패키지 상품은 끝나고 단독 상품밖에 안 남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해외 크루즈 선착장까지는 내가 모시고 가려고 그랬지. 뭐가 문제야? 내가 발품 좀 팔면 되는 건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야 남는 게 시간인 사람 아니야. 이참에 나도 바람 좀 쐬고 좋지 뭐. 자기는 회사 때문에 시간 내기 그렇지? 그나저나 시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애까지 데리고 가서 어르신들 인솔하긴 벅찬데. 여보, 시우는 당신이 맡아줄 수 있지? 상황이 상황인지라 인솔 문제로 수백만 원의 여행 비용을 날릴 수 없어서 아이는 제가 보겠다고 말했어요. 여행 당일이 되어 엄마와 일행들은 인천공항에서 만나기로 했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남편과 엄마는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어요. 저는 아이 유치원 등원 시간이 겹쳐서 집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랑 남편이 공항으로 출발하고 몇십 분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업무에 관계된 번호인지 몰라서 받았더니 신혼 때 회사까지 저를 찾아왔던 남편의 사촌 형이더라고요. 이 인간이 왜 또 전화를 했나 싶어 대충 얼버무리고 끊으려는데 혹시 양평에 땅 있어요? 본인 명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명이라도요. 내가 업체 알아봤더니 그 자식이 땅 매매하려고 몇 달 전부터 양평 일대 부동산 들락거렸다고 하던데 혹시 집히는 거 없어요? 그 말의 순간 오래전 회장님이 엄마한테 주셨다던 땅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어진 사촌형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이 큰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집과 땅을 뺏은 과정이 현재 저희 집 상황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 자식 도박 중독이에요. 회사도 도박비 때문에 그만둔 거고요. 모르긴 해도 그쪽이 아니라면 그쪽 부모님한테라도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뜯어냈을걸요? 그러지 않고서야 수년 동안 당신 옆에 있을 리가 없죠. 그놈은 돈 다 뜯어먹고 더 뺏을 게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놈이니까. 이번에도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당신 남편 회사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퇴사하게 됐는지. 전화를 끊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어요. 엄마, 내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엄마는 이제 막 공항에 도착해 해단항공 카운터로 가는 중이더라고요. 엄마, 내 말 잘 들어? 지금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 근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그 이한테는 배탈이 난 것 같다고 말해. 내가 시켰다고 말하지 말고 나도 지금 그리로 갈 테니까 경찰이 갈 때까지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마. 알았지? 밖에서 그이가 뭐라고 하든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엄마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맡기고 바로 공항으로 달려갔죠. 공항에 도착해보니 먼저 도착한 경찰이 남편으로부터 엄마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영문을 모른 채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엄마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의 이런 반응과 달리 남편은 이미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는 눈치더라고요. 경찰 조사를 하던 중 알게 된 건데 그동안 남편이 저 몰래 엄마한테 우리의 양육비를 받아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말로는 엄마한테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고 받아갔다지만 남편은 그 돈을 모조리 도박에 써버렸더라고요. 퇴직금도 도박비 갚으랴 다 쓰고 더는 돈 나올 구멍이 없자 엄마 집을 뒤져 돈 될 만한 걸 찾던 남편은 땅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수십 년 전과 달리 어마어마하게 오른 땅값에 남편은 이번 계획을 준비하게 된 거죠. 크루즈 여행 중에는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망망대해를 여행하게 된다는 사실에 이거다 싶었을 거예요. 엄마를 크루즈에 태워보내고 엄마 인감도장을 이용해 땅을 매매할 생각이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휴대폰만 있으면 은행 거래며 증명서 발급, 어지간한 개인 증명은 다 된다는 걸 이용했던 거예요. 엄마한테는 어차피 터지지도 않는 폰이니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요. 재판에 회부된 남편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저랑 결혼을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자신을 너무 아껴주시는 바람에
자기도 이제 손을 씻고 제대로 살아볼 결심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도박 중독은 그런 결심마저 무너뜨리게 했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현재 남편은 저와는 이혼한 상태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저희 엄마한테 했던 것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된 건 아니고 이전에 버린 큰아버지 건으로 소송을 당한 게 실형 판결이 나와서 그렇게 된 거였죠. 정말이지 지금도 남편을 생각하면 욕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함께 살았던 지난 4년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어이없게도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웃고 지낸 시기였거든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기꾼 놈한테 돈 뜯겼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봤자 마음만 다치니까. 우린 그냥 지난 4년 그 돈 주고 행복을 샀다고 생각하자. 따지고 보면 그리 미치는 것도 아니잖니. 엄마 말대로 우리 모녀는 지난 4년간 돈으로 행복을 샀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모녀의 정신승리인 거고 죄를 지은 놈은 죗값을 톡톡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저희 모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좋은 분들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